자, 이번에는 안에서 설명드렸던 승용차죠. 승용차 세단의 경우는 대부분 다 FF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FF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세단은 모노코크 바디라고 해서 일체형 바디를 택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체 공간이죠. 차체와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받치는 뼈대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차량은 차체와 그 다음에 프레임이죠. 차체와 프레임이 이제 따로 제작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화물차, 즉 FR 방식에서 많이 적용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FR이 뭔데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가 구동이 된다? 뒷바퀴가 구동이 되는 방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R 방식의 엔진의 위치, 변속기 위치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R 방식 보니까 승용차하고 다른 점이 엔진이 엔진 눈 공간이죠. 엔진 눈 공간에서 엔진이 가로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 세로로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엔진이 세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펜벨트는 당연히 어떻게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펜벨트가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펜벨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세로로 놓고요. 엔진을 세로로 놓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엔진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 변속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엔진 옆에 변속기가 이렇게 길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아까 FF 방식의 변속기하고 틀리거든요. FF 방식의 변속기는 둥글게 생긴 반면에 어떻게 된다? 얘는 확성기, 깔때기처럼 길게, 가늘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 이 축, 이걸 추진축이라고 하죠. 이 추진축의 길이는 어떻게 더 짧아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FR 방식에서는 이렇게 엔진을 대부분 다 세로로 놓고 변속기를 낮고 길게 그리고 이렇게 추진축을 쓰게 된다. 추진축을 써서 어느 쪽으로?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종감속 장치, 그 다음에 축을 거쳐서 뒷바퀴가 구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에서 변속기 끝부분에서 추진축 넘어가는 지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하는 역할은 뒤쪽으로도 동력이 전달되지만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축이 하나 더 있죠. 앞쪽에 추진축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즉 뭐냐? 앞바퀴와 뒷바퀴를 같이 구동할 수 있는 얘는 뭐다? 사륜구동 모드도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후륜 FR 방식을 택하다가 뭐 노면이 좋지 않다든지 미끄러질 슬립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 때는 이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륜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뼈대 프레임을 따로 쓰고 있는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화물차가 이런 프레임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을 떠서 차량 아래쪽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리프트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차체를 띄웠습니다. 띄워서 이제 아래쪽에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거 연장선에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위에 연장선에서 내려왔을 때 얘가 이제 엔진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뭐다? 변속기가 되는 겁니다. 엔진 아래쪽에 있는 오일을 저장하기 위한 오일팬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 변속기 아래쪽을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 옆에 변속기가 바로 붙어 있고요. 요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까 위쪽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라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촉매 변환기, 1차 촉매 변환기와 저 뒤에 2차 촉매 변환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촉매 변환기가 하는 역할은 배출가스 중에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 있는 소음기를 통해서 배기음을 줄여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다. 세로로 그렇게 크게 가로질러서 있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차체가 보이시죠? 이런 틀이죠, 틀. 이 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물정자 프레임이라고 해서 크게 이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생긴 프레임 녀석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차량의 축을 받치는 암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암을 로어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 로어 암을 통해서 지지되는 이 위쪽의 틀을 이제 너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로어암, 너클을 통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차체에 지지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어암의 연장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일부 차체에는 이렇게 너클에서 바로 올라가는 방식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로어암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시본 방식입니다. 자, 더블 위시본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쇼급 쇼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이 보입니다. 쇼급 쇼버와 코일 스프링은 독립식 차축의 현가장치에 쓰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쇼급 쇼버,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이 보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가장치 얘기 나온 김에 자, 가로를 질러가는 큰 이런 축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가로를 질러가는 축, 요 축. 요 축의 양쪽 끝에 보면은 뭐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로어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가로질러서 연결되는 이 축, 이걸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거를 스테빌라이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쪽 로어암과 연결돼서 좌우로 롤링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롤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속기 아래쪽에 차동기어 장치라는 녀석이 있고요. 변속기와 차동기어 장치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된 것을 트랜스 엑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에 축이 꽂혀 있는데 한쪽의 축은 좀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엔진이 이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고 변속기는 작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변속기 아래쪽에서 축이 꽂혀야 되는 관계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FF 방식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이 꽂혀 있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어떻게 운전자가 핸들을 돌렸을 때 조향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로 핸들이 돌아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간 상태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축이 꺾인 상태에서 동력이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축, 등속, 자재, 이응 혹은 CV 조인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CV 조인트 끝에 보니까 여기 기어 치형이 나와 있죠. 기어 치형. 이 기어 치형 뒤쪽 요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여기 센서 하나가 붙어 있을 겁니다. 치형 끝에. 자, 치형 끝에 붙어 있는 이 센서, 얘가 하는 역할은 치형의 높낮이, 즉 높낮이를 측정해서 이 축의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한 뭐가 있다? 휠 스피드 센서라는 녀석이 여기 붙어 있죠. 이거는 ABS에서 주로 사용하는 센서다, 메인으로 사용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클과 허브 베어링, 보이지 않는 안쪽에 허브 베어링을 통해서 뭐가 여기는 디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디스크의 회전수를 줄여주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장치에서 디스크 회전수를 줄이기 위해 마찰제를 고정하는 방식, 얘를 이제 캘리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런 캘리퍼를 통해서 유압 장치 밀어서 마찰제를 누르게 되고 이 마찰제가 디스크를 압착을 해서 회전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얘를 캘리퍼라고 이야기를 한다. 얘를 너클, 로어암 연결된 이 부분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향 기어 박스라고 해서 운전자가 핸들, 조향 핸들을 좌측 우측 돌릴 때 바퀴를 좌우로 선회시키기 위한 조향 기어 박스가 보이게 되고요. 조향 기어 박스 끝에는 반드시 뭐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안으로 들어올까요? 자, 이 부분이죠. 조향 기어 박스 양쪽 옆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다? 타이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인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타이로드, 이걸 타이로드 엔드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잠그는 너트가 있고요. 너트를 풀어서 이 축을 감고 풀매 따라서 이 축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은 뒤를 당기는 효과가 있으니까 앞이 벌어지겠죠. 얘를 늘리면 앞이 모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을 운전자 핸들을 돌리지 않더라도 앞을 벌리고 혹은 모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자,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앞부분에서는 웬만큼 명칭이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뒤로 좀 가볼까요? 자, 뒤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뭐다?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는 뒷좌석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연료 탱크 위에 연료 펌프가 있어서 펌프가 구동하게 되면은 연료를 퍼올려서 여기 보이는 라인으로 라인으로 연료를 공급해서 앞쪽으로 엔진룸까지 공급하게 되고 엔진룸에 있는 엔진이 이 연료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여기 위치하게 된다. 라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하체에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은 웬만큼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변속기 아래쪽에 위치한 자동기어 장치 이후부터 또 한번 바깥으로 연결을 해서 확장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자동기어 장치 양쪽에 등속 자재 이음 CV 조인트가 설치가 된다고 했고요. 한쪽 축은 길어요. 한쪽은 짧고요. 그래서 이 긴 축 위에 엔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짧은 축 위에 변속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축이 꽂혀서 축이 쭉 연장이 되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의 디스크, 얘가 너클이라고 한댔죠. 그리고 여기 마찰재 한쪽은 빠져 있지만 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와 허브 베어링이라는 녀석이 안에 연결이 되어서 같이 연결된 이 부분이 너클이라고 한댔죠. 너클. 자, 너클 그리고 너클 아래쪽에 로어 암. 기억나시죠? 로어 암. 그리고 너클 위에는 쇼급 쇼버와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 니은자 모양 생겼네요. 니은자. 자, 그리고 로우암 쪽 위쪽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고 링크의 연장선 쭉 활이 대처럼 생겨서 이 반대편으로도 나온다 했죠. 그래서 여기도 로우암과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를 스테빌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안쪽에 조향 기어 박스가 있습니다. 조향 기어 박스의 연장선이죠. 조향 기어 박스의 연장선에 보시면 여기 타이로드가 나와 있죠. 타이로드 엔드. 이거는 우리 차체를 떠서 아래쪽 셰시를 보고 한번 설명을 아래쪽에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쪽 부분만 따로 떼어놓은 이 교보제에서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얘기를 FF 방식의 자동 기어 장치, 그 다음에 등속 자재 이음의 등속 조인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너클, 로어암, 링크를 통해서 스테빌라이저 반대쪽 연결되어 있고요. 너클 통해서 위쪽으로 쇼급 쇼바,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 독립식 현가 장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너클과 허브 베어링을 통해서 디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가 덮여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핸들을 돌릴 때 좌우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 부분을 타이로드 엔드 여기까지 해서 하체 교보제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해서요. 지금 엔진룸 공간은 이렇게 차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석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 기타 관련 부품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시뮬레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실제 차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변속 레버도 보이고요. 변속 레버 가지고 조작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까지 구현이 됩니다. 실제 시동이 걸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뮬레이터에서 하나씩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부품에 관련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엔진이고요. 자, 여기가 엔진이고 지금 여기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이게 이 낙고 이렇게 옆으로 뻗쳐져 있는 부분이 변속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엔진과 변속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 필터네요. 에어 필터가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반대편 쪽에 여기 있는 팬벨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팬벨트가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자, 팬벨트에 묶여져 있는 녀석을 보니까 여기에 물펌프가 보이고요. 물펌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 크랭크 쪽 풀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뭐도 있다. 여기에 발전기라고 하는 녀석도 보이네요. 여기 뒤에. 그래서 엔진을 통해서 동력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녀석까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엔진에서 공기를 빨아당기는 흡기다기관이 아까는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뭘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LF 소나타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 중량을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기다기관이죠. 흡기다기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안 보였던 녀석이죠. 연료가 포올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공급이 될 때, 연료가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연료 공급 파이프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연료 탱크에서 올라온 연료가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있는 연료 공급 파이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 파이프에 여기 각각의 여기 연료를 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이 이제 우리 인젝
인젝터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흡기다기관 쪽에서 연료를 뿌리고 있네요. 그래서 흡기다기관의 끝에서 흡기 밸브 바로 앞에서 연료를 분사하고 있는 방식. 이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MPI 방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진 위쪽에서 보니까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일 겁니다. 자, 이 점화 코일은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에만 있는 거죠.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기와 연료에다가 뭐까지 불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원활한 불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점화 코일이 각각 연소실마다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DLI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흡기가 되고 이쪽에 이제 똑같이 배기다기관이 되는 겁니다. 배기다기관이 되고 편의상 지금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배기다기관 앞에 아까 라지에이터 방열기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흡기 쪽에 방열기가 따로 붙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출가스가 나갈 때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라지에이터 물 식히는데 열에 의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흡기 쪽을 어떻게 방열기 쪽으로 옮겼다, 위치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엔진의 전자 제어를 하기 위해서 공기의 흡입량에 맞춰서 연료의 분사량을 제어하기 위한 엔진 컴퓨터죠. ECU입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입니다. ECU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대요. 근데 실제 차량에는 여기 위치하지 않는데 여러분 편의상 학습하기 좋게 ECU를 여기 붙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ECU가 하는 역할, 메인 역할은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라인에 이렇게 공기 유량 계측기 센서를 둬서, 공기 유량 계측기죠. AFS 센서입니다. 공기 유량 센서를 둬서 ECU에 정보를 주게 되면은 ECU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 분사하는 양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연료의 비를 맞추는 공연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나머지는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차체 없이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나머지 엔진 부분 들어가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명칭에 대해서요. 그러면 좀 긴 시간 수고하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